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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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치과연대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교정과 전문의 연세 이야기 교정치과의 유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닥터 꼬집 남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 명까지 이제 진정한 유튜버의 느낌이 있어요. 네. 채널도 요즘 승승장구하시고. 뭐 천천히 늘고 천천히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네네. 여러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닥터꼬집. 치과 삼촌, 닥터 꼬집. 치과 삼촌은 지금 약간 죽어 있어요, 채널이. 맞습니다. 네, 살려주세요. 네.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어떤 거 준비했나요? 맞아요. 근데 치과 치료라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러운 영역이기도 하고 네. 별로 또 참을 만한 통증이 있으면은 좀 치과 가기가 좀 무섭잖아요. 그쵸. 가면 또 얼마나 비용이 나올까? 맞아요. 아니면 또 얼마나 아플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미루고 치과라서. 싶어지죠. 그쵸. 자꾸 미루고 싶어지는 게 가면 아픈 게 뻔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를 오늘 어떻게 잡았냐면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네. 치과 치료 안 받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그쵸. 과연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네. 다들 궁금하죠. 그래서 맞아요. 실은 저는 방치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목요일이 보통 쉬는 날인데 대부분의 병원이 치과가 목요일 날 또 쉬어요. 그러고 맞아요. 뭐 이러저런 핑계 대다가 저도 지금 아직 입안에 해결 못한 이제 치료들이 아직도 있어요. 치과사인데 치과 치료를 치과 해결 치료를 못하는. 아직도. 네. 이렇게 본인 케이스가 나오나요? 그러면? 제 사연은 있어요.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는데 사진까지 담기는 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건 네네. 못하겠고 근데 저도 원래 아기 때부터 이가 엄청 나빠가지고요. 네. 근데 물론 제가 지금 나쁜 건 치과 의사가 돼서 또 치과 진료 구강 관리를 방치해서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제 자랄 때부터 이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가 약하냐? 나는 똑같이 닦는데 네. 우리 형보다 난 더 닦는데 네. 우리 형은 하나도 안 닦는데 충치 네. 안 생기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원래 좀 약해서 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치료가 지금 방치는 아니고 그냥 저희가 추적 관찰 저는 네. 좀 더 저는 제가 보고 있으니까 네. 추적 관찰하고 있는 치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적당한 타이밍에 네네네. 필요한 치료를 하셔야 이게 오히려 덜 아프고 돈이 덜 들고 네네.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이제 유도하기 때문에 필요한 타이밍에 치료를 반드시 필요한 치료는 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쵸. 미루지 마시고. 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네. 이제 오시면 말씀하시는 게 이미 알고 계세요. 나쁜지. 이미 네. 내가 자기가 안 좋은지. 나 입안에 충치가 되게 많은데 아니면은 입에서 뭔가 염증이 되게 많은데 난 잇몸이 약한데 이미 본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방치하는 이유 아니면 치과 치료를 미루는 이유를 뭐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별로 안 아파요. 안 아픈 경우들이 꽤 대부분의 있죠. 입안의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정말 조금씩 통증도 참을 만한 정도의 통증만 있으면서 진행이 되는 만성 질환이 많고 만성 통증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별로 안 아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차일피 오늘 좀 아파서 가야 되나 이러다가 내일 지나면 또 괜찮은 경우가 있고 그쵸. 또 약 먹으면 또 괜찮은 경우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치과 진료하면 왜 아프냐? 그러니까 치아가 이제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 질환이 생기면 왜 아프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충치는 그러니까 우리 치아가 신경을 감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단한 구조물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치아 안에는 신경이 있는데 걔네를 단단한 구조가 감싸서 외부 자극을 적정선에서 그러니까 신경이 실제로 외부에 노출되면 바람만 쐬도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외부 치아가 감싸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조금씩 깨져 나가면서 외부 자극이 더 이제 강하게 느껴지면서 그 신경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인 충치 진행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이 비가역적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잠깐 나아질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치과 질환이. 그래서 참으면 안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네. 무서워요.
무섭죠. 정말 너무나도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나 치과 가서 마취하는 거 너무 싫어. 맞아. 어떻게 네. 마취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수면 임플란트.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나 그걸 못 느끼게 재워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잠잔 상태에서 좀 그렇게 이제 의식이 좀 다운된 상태에서 의식과 진정법을 이용해서 하는 치과 치료가 좀 유행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무섭고 아프고 네. 그다음에 우선 비용이 나올까봐 또 걱정이 맞아요. 많죠. 팍팍한 살림에 더 팍팍해지죠. 네. 무조건 네. 비용은 네.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여윳돈이 갑자기 생겨서 돈 쓸 데가 없다. 치과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인터넷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여러 이유가 있죠. 또 그리고 이제 뭐 엄청 바쁜 거예요. 바쁘니까 그렇고 어떤 분들은 치과에서 한번 된통 당해가지고 맞아요. 못 신뢰 믿겠어서 신뢰 문제 때문에 네. 미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네. 그래서 잇몸의 염증, 잇몸의 고름 이게 과연 낫는 거냐? 자가치료. 제가 이거에 보니까 대한 얘기인데, 네. 요즘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가 엄청 유행을 하면서 네. 뭔가 이게 돈 안 들이고 병원 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네. 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의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약간 본인이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다 경험적인 그런 것들을 카더라. 사례를 네,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네. 병원 안 가도 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기 싫으니까 그런 거를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자가 치료가 정말 되는 경우가 있고요.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은 입술에 이런 거 궤양 잘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쵸. 구내염. 뭐 잇몸이 여기에 생길 수도 있고 입술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 혓바닥 옆에 생길 수도 있고 그쵸. 목구멍 옆에 생길 수도 있고 위치가 다양해요. 음. 근데 이제 이런 구내염이나 잇몸 궤양 같은 경우에는 뭐 꼭 병원에 가야 되나요? 이건 시간이 해결하죠. 실은 시간이 해결하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뭐 나아지는데 근데 너무 이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다.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안 낫는다. 그때는 가보셔야 되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2, 3일만 지나면 점점 안 아파지죠. 네. 그래서 이 궤양은 특히 교정 환자들에서 많아요. 장치 붙이고 나서 네. 이렇게 헐어서 있는 경우 많은데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주신 이제 그 왁스라고 해서 이렇게 껌 같은 거 붙여놓는 거 있고요. 그런 거 붙여놓으면 좀 낫고 여기는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치대에서 여기 막 지지는 거 있어요. 알보칠. 예. 근데 그게 아직도 많이 제품으로 나오고 실제로 네, 쓰고 계시죠, 네, 맞아요. 많이들. 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근데 치대 공부하면서 뭐 절대 쓰지 마라. 라고 하는데 뭐 그걸 이제 하면 어쨌든 지지는 효과니까 당장 안 아프긴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상처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쓰실 땐 좀 주의를 기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실 게 꼭 필요합니다. 유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구내염 뭐 궤양이 생겼다. 우선 잘 안 생기는 편이라서 근데 별로 안 피곤하신가 봐요. 피곤하기 전에 미리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잠이 좀 많아서 근데 어쨌든 잘 안 생기긴 하는데 생기면 저는 이제 시간이 해결하니까 아니면 오라메디 정도로 그냥 상처 부위만 덮어가지고 네네네. 조금 그 아픈 시간만 좀 지나가게끔 넘기고 있습니다. 남원장님 어떻게 가세요? 저는 일단은 네. 저도 정말 안 생기는데 생겼다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보통 이제 뭐 약간 너무 아프죠. 이런 네. 바이러스성 입술에 뭔가 스포가 생기면서 구내염도 생기고 뭐 혓바늘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피곤할 때 그런 거라서 일단 제가 너무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걸 하고 대부분 구내염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이거 주변으로 지저분하면 2차 감염이 되면 통증이 엄청 극심해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강 위생을 좀 청결하게 하려고 하고 가글 용액 같은 걸 좀 사용을 하고 그래도 너무 아프다. 그러면 밤에 잘 때 이쪽에 연고를 듬뿍 바르고 자요. 연고, 네, 오라메디. 오라메디나 네. 뭐 시중에 파는 네. 페리덱스나 이런 네. 것들을 바르고 자면은 뭐 금방 낫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유성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구강 내 병소가 특정 부위에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구강 내 구강암이랄지 아니면 다른 질환의 뭔가 정구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감별 진단할 필요가 있고 개인 의원에서 필요하면은 이제 구강암 외과라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제 뭐 의뢰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경우가 이제 이 고름이나 이런 염증이 있으면 이때는 정말 치과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나무장님 또 설명해 주시면. 이게 보면은 네. 또 이것도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고름이 생겼을 때 치과 가지 말고 본인이 꽉 짜내서 여드름 짜듯이. 여드름 짜내서 여드름 짜듯이. 배농을 그거 하면 아프겠다. 네. 배농을 하면 네. 당연히 여드름이 네.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피부에 있는 여드름을 짜면 그게 통째로 빠져나오면서 뭔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구강 내에는 원인에 따른 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네. 반드시 재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에 괜찮아질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재발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건 원인이 요 정도 됐다 하면은 무조건 병원 치과 가셔야 돼요. 빨리 맞습니다. 가셔서. 네. 입안에 생기는 여드름 그리고 안에서부터 스물스물 노란색의 불쾌한 냄새가 나는 고름이 나오고 있다. 네.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된다.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치과 치아 어떻게 보면 치아가 살려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수도 네, 있어요. 진짜 이건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신호니까. 맞습니다. 네, 치아 바로 인접한 부분에. 네. 실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게 과거에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 끝에 이 염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경관 내부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균들이 여기 주변의 뼈를 녹이다가 맨 바깥쪽에 딱딱한 뼈를 녹이면 이제 바깥쪽 잇몸에 여드름처럼 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쪽에는 이미 만성적으로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뼈가 녹아 있는 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제 표면에 있는 잇몸에 여드름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뼈가 다시 생길 수 있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뼈가 녹은 원인이 세균인데 그 세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대부분은 내부가 이제 오염이 된 신경관 내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경관을 뜯어봤더니 크라운이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이걸 뜯어보면 딱 보시기에도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신경 치료를 하는 거고 딱 보시기에도 마무리를 해놓으니까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깨끗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해결될 확률이 높은 거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넥스트 스텝이 발치가 아니고 치아 재식술이나 치근단 절제술 같은 그런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상당히 많이 치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잇몸 고름도 해결할 수 있고. 맞습니다. 어쨌든 저때 이제 고름이 나올 정도 됐으면 빨리 가셔서 네, 맞습니다. 마이덴 치과로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뭐 가까운 병원에 가까운 가시고 병원에서. 가까운 네, 병원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네. 하면은 네. 저희는 약간 그런 데를 이제 미세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가시려다가 이제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진이 이제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가요? 그쵸. 네.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더 잘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신경관이 G형이에요. 영어 네. 스펠 C자잖아요. 네. 딱 정확히. 그러니까 정말 C자형 하기 형태의 신경관을 네. 깨끗이 다 찾아서 치료를 해도 이렇게도 실패가 일어나요. 신경 치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맨눈으로 제가 이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맨눈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현미경으로 치료하는 거를 더 선호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신경치료적인 문제가 있겠고, 네. 그리고 또 더 흔한 케이스. 그렇죠. 네. 어떤 거죠? 잇몸에 생기는 염증. 저희가 흔히 말하는 치과 질환의 양대 산맥이죠. 그러니까 치아에 이제 충치가 생겨나 깨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잇몸 질환. 흔히 말하는 풍치라고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고 잇몸 질환이, 잇몸이 부어 있는 거죠.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아에 치석이 쌓이거나 치태가 쌓이거나 그것에 의해서 염증이 계속 잇몸 밑으로 계속 쌓여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치근활tek술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어떤 진료를 말씀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제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잇몸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잇몸 네. 여드름 고름이 생긴 거고, 네. 이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의 머리 부분, 네. 이게 이제 치관부인데 치관부에 가까운 부분에 잇몸이 발적이 나면서 피가 자주 나고 이제 고름 냄새가 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의 표면에, 그러니까 치관부, 치아의 머리 부분에 세균들이 여기에 막을 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세균막을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 아는 스케일링 같은 경우가 이 치관에 보이는 잇몸 네. 위에 보이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이고요. 네. 근데 얘네 세균들이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계속 잇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 긁어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긁어내는 게 이제 치근 활택술이라는 치료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잇몸을 벌려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쵸. 세균막 세균 제거. 제거. 그쵸. 여기서 보면 약간 부가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실은 요 지금 노란 게 치석이거든요. 치석이고 이쪽은 아직 치석이 좀 덜 쌓여 있는 상황인데 요 잇몸하고 치아하고의 요 경계 여기를 치은 열구라고 하거든요. 약간 미세한 틈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음식물하고 세균이 합쳐진 걸 저희가 치태라고 하고 그 플라그라고 하고 걔네가 이제 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걔네가 껴 있는데 이게 이제 입안에 있는 침 안에 이제 칼슘, 인 이런 이제 무기물들이 거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균들 입장에서는 요 안에 자기네 들어서 숨어 있는데 위에 뚜껑을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여기가 닦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안에서 이 세균들은 더 신이 난 거예요. 거기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게 문제가 더 심해지면 뼈도 녹이고 잇몸도 붓고 피가 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치주 질환이, 잇몸 질환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양치질을 잘해야 되는 데는 실은 이 치은 열구예요. 그래서 성인에서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성인에서 치아를 닦는 목표가 이제 치아 면을 잘 닦는 것도 있고요. 이 치은 열구를 잘 닦아서 여기 낀 세균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는 이제 보험 스케일링, 이 스케일링이 여기를 없애는 거예요. 이 입구 쪽을. 그래서 잘 닦이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드밴스하게, 그러니까 위에만 이제 치석 제거하는 게 아니고 잇몸 안에 있는 것까지 혹시 안 보이는 데까지 하는 게 이 치근 할택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요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마디 더 네네네네. 보탤 게 더 있는데 예.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네. 자가치료. 자가치료. 제가 또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네, 나와요. 이게. 요즘 또 치과에 가지 않고 네. 집에서 스케일링하는 기구나 그런 것들을 팔아요. 네네. 그쵸. 근데 스케일링을 집에서 할 수 있나요? 저희는 하죠. 네, 어느 부위를 긁어내는지 알면 하죠. 근데 네. 일반인이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링을 하면서 잇몸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민한 조직이에요. 근데 스케일링이라는 게 이제 이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기구로 어떤 진동이나 어떤 외력을 가해서 이거를 떼어내는 건데, 맞습니다. 이것만 딱 떼내면 좋겠는데 잇몸이 만약에 상처가 난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잇몸이 찢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면 이게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치석의 일부만 제거가 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는. 더 달라붙죠. 세균이 더 네네네. 달라붙는 환경.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치간 유두라 그래서 이쪽에 파필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도 되게 주의해서 스케일링을 하는데 여기가 탁 잘못해서 이제 결국 여기 닦는 도구들이 되게 날카로운 칼이거든요. 걔네가 여기 잘못해서 딱 여기를 베었다. 뭔가 손상이 됐다. 그럼 여기가 재생이 안 돼요. 이 살이 잘.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문가들은 가능하지만 혼자서 그 도구로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금액, 그러니까 스케일링하는 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드는 비용은 더 작은 비용이고 얼마 정도 하나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물론 이제 보험이 아니어도 그냥 본인 비용으로 하면 한 5만 원 정도 나오죠. 맞나요? 5만 원에서 뭐 7만 원 사이긴 7만 원 사이 하는데, 나오는데 아무튼, 그게 기구를 사서 그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왜냐면 요 조직이 손상되면 그걸 치료하는 비용,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치석이 쌓이고 더 잇몸이 나빠지는 그 비용을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그 가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집에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치과에 가시는 게, 치과도 많잖아요, 요즘. 맞아요. 가시면 됩니다, 가까운데. 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을 잘 다니시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치과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한 치근 활택술까지 다른 병원에서 받았대요. 받았어요. 근데 네.
치근할텍스를 잇몸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맨날 피가 앞니에서 피가 나는 아. 거예요. 앞니에서. 그래서 이 닦을 너무 때마다 스트레스 나고, 그렇죠. 뭐 먹으면 나고. 사람들 만나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피나요. 피난다 그래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치과에 가서 잇몸 치료하면은 괜찮습니다 해서 잇몸 치료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잇몸이 앞니의 이 부분에 보면 약간 검붉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잇몸 색깔하고 이 검붉은 잇몸 색깔을 좀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치료한 후에 뭐가 문제인지 맞아요. 집에서 자가 진단하실 수 있겠네요. 이건 치료는 못하지만 색깔이 건강한 잇몸 색깔은 아니에요. 이게. 주변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제가 전후 사진을 이따 비교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제가 잇몸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잇몸을 열어봤거든요. 다른 데서 잇몸 치료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아, 아까 이 치아에는 이 네. 위에는 치석이나 세균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깨끗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여기가 검붉어 보이는 이 부분을 약간 째가지고 열어봤더니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 뭐 그쵸. 붙어 있는 거? 아, 이 세균막들이 잇몸을 타고 뿌리 표면에 이렇게 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제대로 청소해주지 않으면 청소를 해주니까 이렇게 건강한 뿌리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원래는 저 색깔인 거죠. 근데 맞아요. 진짜 회색깔로 지금 껴있는 여기 부분. 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세균막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거해주지 네, 않으면 맞아요. 해결은 안 된다. 맞아요. 근데 저게 실제로 치근할텍스는 이제 잇몸이 덮인 상태에서 저걸 하는 거니까 실은 완벽히 저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을 치료하는 맞아요. 꼴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블라인드 테크닉이에요. 그렇죠. 눈 감고 여기를 막 청소하는 거랑 그렇죠. 직접 쳐다보면서 청소하는 거랑 뭐가 깨끗하겠어요? 당연히 눈을 뜨고 잘 보는 상태에서 청소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때는 이렇게 잇몸을 열어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해결하고 네. 지켜봤더니 잇몸이 이렇게 검붉었던 게 어떻게 바뀌었죠? 다 붉어졌네요. 포샵이 아니에요. 네. 이걸 선홍색이라고 저희 맞아요. 표현하는데 네. 전 선홍색을 치대와서 실은 저는 그전에는 들어본 적이 코랄 많죠. 핑크? 네, 그러니까 코랄 영어로는 코랄 핑크고 네. 이제 선홍빛 잇몸. 선홍빛 잇몸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검붉은 잇몸과 이 선홍빛의 건강한 잇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께 이거를 해드렸더니 환자분이 원장님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 만날 때 신경 쓰이는 게 부분, 공간. 공간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뭔가를 덧대는 게 잇몸에는 네.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자기 치아보다 매끄럽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환자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예쁘게 레진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레진으로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리고 환자분께 친신당부한 게 항상 여기에 치실로 열심히 닦아주시고 정기적으로 오셔서 이쪽 부분이 세균막이 잇몸에 이렇게 맞아요. 생기기 전에 저희가 위에서 스케일링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시죠. 저희랑 같이 그러니까 환자분이 집에서 음식물 빼내고 관리하는 것도 하고 치과에 오셔가지고 스케일링 받고 위쪽에서 뭔가 활텍술 같은 거 그런 관리를 꾸준히 저희랑 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체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색깔이 제가 보시면 빨간색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진 검붉은 색이 아니고 이 검붉은 색도 이게 지금 약간 컬러 톤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주변 대비 이게 더 검붉은 요런 게 눈에 보이고 여기서 피가 난다 그럼 얘가 지금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 엑스레이만 봐도 저희는 나겠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다인데 이분은 뭐 충치도 많고 그리고 입안에 막 이미 빠져 있는 치아들도 있고 이제 식사를 어디로 하셨는지 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요 끝에 부분 어금니가 하나 걸리고 네. 이쪽도 이 송곳니 있는 쪽 말고는 씹히는 데가 없고 이쪽 어금니도 지금 이쪽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식사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거의 왼쪽 끝으로 어떻게 드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고 그냥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대부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 대한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나 치과 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참고 참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없으니까 그쵸. 밥을 못 먹겠으니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강내를 딱 보면은 딱 보시기에도
이제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입에 변색된 치아도 있고 이쪽에 보면 다 썩은 치아들 이렇게 있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잇몸도 전체적으로 나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저분하니까 이제 입에서 이제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안 되는 것들은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무조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되는 거는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맞아요. 그 주변의 염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을 뭐 이쪽 뭐에서 임플란트 해드리고 여기도 뭐 아이고. 임플란트 해드리고 딱 보기에도 지금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네. 깨끗하고 여기에 보면은 더덕더덕 붙어있던 치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청소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앞니에 변색이 있던 것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줬더니 이제 환자분이 자신 있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입에서 나는 냄새도 이제 없어졌죠. 당연히 원인들이. 줄어들었죠. 네, 줄죠. 네,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해피한 상태로 치료를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지금 보면 치간 사이도 이 틈도 줄었는데 이분 교정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여기 사이가 지금 치아 사이가 좀 줄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이쪽 편 임플란트를 할 때 부분으로 좀 부분 교정을 아마 했을 거예요. 여기가 그러네요. 지금 네. 이렇게 뒤로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이쪽을 그쵸. 약간 그걸 부분 하면서 교정을 앞니도 좀 하면서 앞니를 모아주고. 모아주셨어요. 네. 역시 교정과 닥터 그렇네요. 이러시네요. 네. 제가 중간 과정은 이 네. 한 케이스만 실은 맞아요.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해드려도 1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거의 1시간 네네. 엄청 저희 병원에 많이 오셨고 딥하게 얘기하면 네. 하루 종일이죠. 뭐.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에서 이제 입냄새 얘기가 좀 나와서 네. 그러니까 입냄새 얘기를 잠깐 드리면 실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서도 많이 질문하시고 성인에서도 많이 질문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정치과니까 저 정도의 잇몸 상태의 환자분들이 오시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어떤 게 도대체 입냄새의 원인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제가 짚고 넘어가 드릴 필요가 있어서 건강한 상태에서도 꽤 입이 저 정도 상태가 아니더라도 입냄새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래 방치하면 생기는 거예요. 입냄새가. 그러니까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면 고름에 의해서거나 충치가 생긴 깨진 이에 음식이 껴 있어가지고 그게 빠지지 않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입냄새를 나게 하는 원인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우선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충치나 잇몸병이 생기면 우선 입안에 염증이 있으면 고름에 의해서거나 거기에 음식물이 껴서거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잘 제거가 안 됐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치은 열구 저희가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면 요 사이사이에 요런 잇몸 사이사이에 요런 데 끼는 아까 요 슬라이드였나 보다. 맞나요? 요런데 요 치은 열구 치아와 잇몸 사이에 요 사이에 끼는 걸 이제 보통 치태 그리고 이 사이에 껴있는 걸 치아랑 이 세균이 합쳐진 걸 치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설태는 혀에 이렇게 하얗게 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음식의 냄새들이 그걸로 인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휘발성 황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입냄새의 또 되게 주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입속에 있는 이제 단백질들이 분해돼서 나오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고 방구 같은 건가요? 입에서 끼는 방구인가요? 네. 입에서 나오는 가스죠. 네, 가스인데 그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또 입에서 나는 가스. 네, 그리고 구강 건조. 이건 입이 건조하면 더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침 이렇게 여기다 발라서 좀 건조해지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입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냄새 나는 것도 건조.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난다. 입냄새는. 근데 그 중에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입에서 나는 방구라고 얘기하셨는데 휘발성 황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음식물 찌꺼기랑 걔네가 또 하나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입안에서 또 저희의 이 구강 세포들이 다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 중에서도 메티오닌, 시스틴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함유된 단백질.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 함유된 단백질들이 분해를 누가 하냐면요. 이 세균들이 해요. 세균들이 하는데 이제 그랑 음성 현기성 세균이라 그래서 그런 세균의 분류들이 있는데요. 이 그랑 음성 현기성 세균들이 되게 많은 종류들의 이 세균들이 이 분해 작용을 하면 대부분 충치를 유발하고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이 세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이 단백질 기질을 분해해서
그게 가스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때 나오는 건 휘발성 황화물이라고 하고 얘네들에 의해서 주로 입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주면 실은 이제 입냄새가 덜 나게 되는 거죠. 제일 많이 끼는 데가 어디냐? 아까 말했던 이 설태. 그러니까 걔네들이 결국 단백질이 끼어 있는 거를 저희가 제거하면 음식물을 껴 있는 걸 제거하면 이제 입냄새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혀에는 설유두라 그래서 혀 이렇게 애 내밀어 보면 오돌토돌한 구조물이에요. 자세히 보면.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음식도 끼고 세균이 거기 많이 끼기 때문에 그거를 설태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고 거기를 잘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치아랑 잇몸 사이에 여기 치은 열구 요런 데를 이제 미리 잘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그게 이제 염증이 되면 이거 치주 포켓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쪽은 염증이 있는 거고 여기는 건강한 거거든요. 요 건강할 때 여기 낄 때를 잘 제거해 주시면 양치질과 그래서 그래서 저와 맨날 강조드리는 게 이 혀 클리너. 혀 클리너 혹시 쓰세요? 저는 따로 가끔 썼는데 네네네네. 이게 어느 날 안 쓰고 내버려 두면은 네. 그게 지저분해졌다고 느낄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럼 교체하긴 해야죠. 그러면은 그냥 칫솔 가지고 좀 그렇죠. 깊숙이 넣어서 그렇죠. 닦고 따로 전용을 놔두고 오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냥 칫솔로 네.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칫솔로 했을 때 뭐가 문제냐? 칫솔로 하면 저희야 이제 전문가니까 혀를 잘 내밀고 어느 부위를 잘 닦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요게 이 텅 클리너를 이제 텅 스크레이퍼라고 하기도 하고 텅 클리너라고 하고 텅 블레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를 쓰는 이유가 혀 클리너를 쓰는 이유가 이 하이트, 이 높이 때문이에요. 우리 양치하다가 어르신들 중에 혀 닦으면서 우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실은 우리가 입천장에 보면 앞에 혀를 대보시면 시청자분께서 앞에 이렇게 이 치아 바로 뒤쪽에 입천장 쪽에 혀를 대보시면 단단한 부분인데 거기를 경부개라고 하고요. 그 뒤쪽으로 혀를 더 밀어보면 그 뒤쪽으로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입천장에 그 연구개. 거기까지 혀가 닿아요? 전 다요. 안 닿으세요? 저는 안 닿는데요? 경구개랑 연구개 그 경계가 안 안 맞으시죠? 닿아요, 안 맞아요. 아 진짜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만 되는 거였구나.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잘 보면 입천장이 단단한 것과 목 뒤쪽으로 가면 이제 말랑말랑한 구조가 있거든요. 거기가 자극되면 헛구역질이 나고 저희가 구토 유발할 때 손 넣어서 이렇게 하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체했거나 이랬을 때 그때 하는 그게 실은 연구인데 거기가 자극되면 헛구역질이 나거든요. 근데 헛구역질 하면 뭐가 나쁘냐? 어쨌든 헛구역질하는 것이 위산이 역류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입을 산성 환경을 만드니까 또 나쁘거든요. 어쨌든 헛구역질을 안 하면서 혀를 닦을 수 있는 게 이제 혀 클리너인 거죠. 이 하이트가 낮기 때문에 칫솔은 이제 어쨌든 높이가 높잖아요. 걔가 들어가면 이제 깊이 들어가서 닦는 게 입냄새를 줄이는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걔네가 들어갈 때 연구에 이제 칫솔 머리가 닿아버리면 깊이 못 닦으니까 그래서 이 혀 클리너를 쓰시는 걸 저는 입냄새가 좀 나고 난 걱정된다 하시면 이걸 무조건 쓰셔라. 그리고 이제 변형바스법이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너무 말 많이 했네요. 이건 남원장님 조금 설명.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네, 전문가 분께서 해주시죠. 네, 제가 요즘에 구강보건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강의를 또 많이 했었어 예전에. 네네네. 이 변형바스법이 성인에서는 이제 추천하는 국가에서도 추천하는 성인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천하는 칫솔 방법이에요. 이 바스라는 여기 잘못 써졌는데 이 바스라는 분이 만든 방법이고 그분이 이제 만든 건 요 치아랑 이 잇몸 사이 제가 말한 치은 열구에 45도 각도로 위치시켜서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칫솔모로 치아랑 잇몸 사이 치은 열구를 어떻게 하면 잘 닦을까를 연구해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진동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10번 정도 치아랑 잇몸 사이에 치아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결국 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치아 하나하나를 타겟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깥쪽부터 쭉 와서 다 닦고 45도 각도로 여기 안쪽도 닦고 그렇게 위아래를 닿으면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진동을 주고 근데 이 바스법은 진동만 주는 거예요. 한 10번 정도. 10번 정도 진동 주면 되고 이 변형바스법은 10번 진동 주고 회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닦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만 잇몸이랑 치아 사이를 닦고 나중에 치아 면을 닦아야 되니까 거기 회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앞니 쪽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워서 칫솔모를 세워서 이게 변형바스법이고 플러스 마지막에 혀 클리너까지 써주면 이제 거의 한 90점. 나머지 7시간 칫솔. 7인치가 칫솔. 그렇죠. 7인치가 칫솔도 이게 논란이 좀 많아요.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치과 의사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결론을 내려보면 좀 젊을 때는 치실,
치아 사이가 좀 이 틈이 적을 때, 여기 보면은 아까 저희가 막 중요하다고 했던 치간 유도 요런 데가 사이가 적을 때, 요런 정도만 돼도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열심히 치간 칫솔로 좀 이 사이가 보인다 하면 치간 칫솔로, 안 보이고 젊을 때는 치실로 해서 그 사이를 닦아주실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완벽한 칫솔질을 하겠다, 입냄새 안 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 이제 치간 칫솔이나 치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칫솔 쓰시고, 혀 클리너 쓰시고, 난 거기다 더 완벽하게 원해. 그러면 안 닿았던, 기계로 안 닿았던 이 혀 점막이라든지 입천장이라든지 이런 데 세균을 없애려면은 거기에 가글까지 쓰면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갑자기 모디파이드 바스 메소드, 그러니까 저희 네네네. 병원에는 이제 열심히 네. 공부하시고 이제 잇몸 제가 이제 열심히 수술해드리고 뭐 이랬던 분들이 잇몸에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아, 선생님 모디파이드 바스 메소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잇몸이 아파요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진동을 주라고 한데 꽂혀가지고 45도로 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진동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너무 세게 주게 되면은 잇몸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이런 표면도 뭔가 어떤 솔로 계속 이렇게 진동을 맞아요. 주면 쓸린다고 하면은 피부가 쓸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잇몸은 그것보다 이 피부 조직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이 진동의 개념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은 열구에 그 소를 위치시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위치시킬 만큼 살짝의 진동인데 그걸 쓸릴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미세 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약간 전동 칫솔, 음파형 전동 칫솔 같은 거 쓰신다 하면은 진동 주실 필요 없죠. 45도만 하고 딱 누르기만 그렇죠. 하면 되니까 좀 편하긴 하죠.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진동 안 된다. 저희 이 질문을 조금 네. 받고 할까요? 그래서 이승현님께서 네네. 치과 질환 중 자가면역성 질환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강건조증과 연관돼서는 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쇼그렌 신드롬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타액선을 이제 공격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침분비가 적게 돼서 그러면 이제 침분비가 적으면 구취도 당연히 더 유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균이 그때 입이 건조한 상태에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구강 질환들이 더 잘 발생하겠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구강 점막이나 아니면 구강 내에 있는 연조직에 어떤 병소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편평태선이랄지 아니면 뭐 백색병소 아니면 뭐 아까 그 궤양이나 그런 구내염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구내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그 구내염이 입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안쪽에 다 있는 것들이 이제 배체병이랑 또 이제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랑 치과에 있는 질환, 구강 내에 나타나는 병소를 떼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구강 내에 어떤 병소가 자주 출현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제니님께서 안녕하세요. 전동 칫솔로 입 닦을 때 위에 옆쪽 잇몸이 살짝 시립니다. 충치일까요? 충치보다는 시린니인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먹을 때가 시린 게 아픈 게 아니면 이게 이제 매번 시리느냐 아니면 갑자기 어쩌다 한번 시리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뭐 이 닦을 때 특정 부위가 닿았을 때 시린 경우는 대부분 치아의 맨 바깥쪽에 딱딱한 조직이 일부 살짝 파여서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네. 하는데 마모가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칫솔이 닿을 때 그 부위가 이제 마모가 돼서 패였기 때문에 패인 부위를 레진으로 그냥 복원을 해주면 맞습니다. 쉽게 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게 특별히 없는데 시리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균막이 잇몸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잇몸 청소 스케일링이나 뭐 이런 활택술 같은 걸 받게 되면 그런 시린 증상이 잡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큰 비용 안 들이고 뭐 보험도 되잖아요. 보험으로 맞아요. 떼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보험 스케일링도 되니까 빨리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래밤님께서 고래밤님께서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를 닦지 않고 자는 건 괜찮을까요? 네. 전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주일 너무 자주인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아니 어쩌다 한 번씩이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를 닦지 않고 자는 건 괜찮나요?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인데 피곤하고 귀찮을 땐 그냥 자야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이럴 때 있어요. 네. 이럴 때 있고, 실제로 이게, 부모님들이 또 저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아기가 잠들어 버렸어. 이거 괜찮냐?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게, 네. 이제 세균이 우리 입안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충치라든지 치주 질환이 발생되기까지는 세균이 나름의 군락을 형성해야 돼요. 혼자 뭐 100마리 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고 얘네가 어마어마하게 증식을 좀 해야 돼서 이제 연구들 보면 하루에 한 번 정도, 24시간에 한 번 정도 제대로 된 칫솔질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 세균막을 한번 깨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치석처럼 됐을 때가 아니고 치태처럼 뭉쳐있을 때 걔네들을 잘 닦아주면 되니까 만약에 이때 밤에 못 잤다, 못 닦았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렇죠. 그 전에 못했던 거를 그러니까 보통 밤에 아까 제가 했던 바스법, 뭐 치간 칫솔, 혀 클리너, 그 다음에 뭐 그걸 다 하시려면 한 10분 정도까지 투자해야 돼요 거의. 애들이 그러면 자요. 안 닦고 자면 깨워서 닦이나요? 안 뜯기죠. 그러니까 그쵸. 아침에. 그렇죠. 깜짝이야. 아침에 야, 닦아야지 일어나 이럴 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 재웠다 깨워서 만약에 양치하잖아요. 또 안 자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육아인들 아시잖아요. 그때 또 재우기 엄청 힘들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밤에 못했던 아침에 아이들도 뭐 어디 귀경길이나 어디 뭐 추석 때 갔다가 왔는데 잠들었다 차에서 잘 재우시고 아침에 닦으시면 된다. 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강의들이 또 있어서 네. 하고 질문을 조금 이어가죠. 네. 저희가 좀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할게요. 맞습니다. 제가 좀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충치가 있는 줄 아는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다른 부위를 이제 뭐 치료를 받으시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치아 사이 충치가 있으니까 네.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환자분이 별로 아프지도 않고 꼭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미루셨어요. 그러다가 2년 후가 지나가지고 원장님 이제 진짜 아파요. 여기 아파요. 맞아요. 라고 나타나셨어요. 아플 때가 돼야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치료 계획이 부분적으로 하는 세라믹 인레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치아에 통증이 생겨버리면 여기 까맣게 보이는데 여기에 충치가 이만큼 먹어버린 거예요. 엑스레이에서 까만 건 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뭔가 이제 문제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있는 공간까지 갈 확률이 거의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경 치료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 이제 크라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치아 사이 충치는 조금 빨리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요렇게 다 썩은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 앞쪽이 계속해서 음식물이 끼셨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상습적으로 끼는 부위에 엑스레이 상으로 까맣게 이렇게 치아 사이 충치가 있는 소견이 보였다. 맞아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치아 사이 충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치아 사이 충치를 감별을 할 때 중요한 건 엑스레이도 있지만 치아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건강한 치아는 그러니까 이런 충치는 이 까만 거, 까만 라인 이거는 치료 안 해도 돼요. 네. 특히 성인에서는 맞아요. 아이들은 그걸 더 진행할 수도 있지만 네. 성인에서는 급속도로 진행하지 않으니까. 근데 네. 여기가 보면 이제 건강한 치아는 맨 치아의 바깥쪽이 딱딱하면서 투명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내부가 약간 노랗게 투영이 되는 요런 노란 느낌이라 그러면 이 부위가 약간 멍든 것처럼 보이는 데가 힌트예요. 멍든 데를 파보니까 충치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치료해야죠. 그렇죠. 미리 할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아 사이 충치는 이렇게 해서 인레이로 이렇게 음식물이 안 끼게끔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음식물이 끼는데 그 부위가 엑스레이 상으로 까맣게 치아 사이 충치가 발견이 됐다. 빨리 치료하셔라.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대박. 저도 지나가다 잠깐 봤는데 전진애님이 자리가 바뀌었대요. 저희가. 대박. 찐 애청자시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 실은 그 환자분들께서 치과마다 왜 이렇게 개수가 다르고 치과가 더 충치가 많다고 하는 병원이 나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거예요. 실은 안 불편한데 이렇게 좀 지금 치료하면 더 좋은 경우들이 있어서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라도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드리면 이럴 때 그러면 꼭 치료해도 되고 안 되는 데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본인의 기준에. 근데 남 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해서 보통 저희가 더 문제가 안 될 것,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걸 이제 권하진 않고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권해드린 건데 그래도 나는 진짜 안 되겠다 하면 정기 체크업이라도 그쵸. 네, 정기적으로 오셔서 이게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2년 만에 이렇게 오면 아프고 오면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나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면 정기 체크업은 하셔라 꼭. 네. 맞아. 6개월마다 네. 한 번씩 네, 최소한 꼭 정기 체크하셔서 체크업 하셔야 된다. 네, 그건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도 이제 좀 큰 케이스인데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루를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분도 이제 젊은 분이신데 어금니가 없어요, 원장님. 아, 본인이 안 좋은 줄 아는데 바쁘기도 하고 이제 식사도 불편하고 앞니도 다 닳아져 버렸어요. 아이고.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치아를 뭐 뽑지 않고 치료를 하는 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금니 쪽에 이 낮아진 높이, 한마디로 이제 앞니가 이렇게 다 이제 어금니 서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금니에 구치부가 딱 이렇게 물리고 있어야 앞니는 어떻게 보면 어금니가 물릴 때 살짝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니가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절반 이상이 다 닳아져 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쪽 비용을 줄이자고 어금니에 이 상황에 임플란트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교합이 낮아진 걸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금니 쪽을 먼저 수복을 해서 교합을 예전의 상태로 높여주고 씹으실 수 있도록 또 이제 생활하실 그러면 수 이제 있도록. 앞니가 이렇게 네, 뜨겠죠. 다시 뜨죠. 네. 이제 뜬 상태에서 이렇게 크라운을 맞춰서 해주면 네네. 환자분도 이제 더 예쁜 모습의 보철물이 완성이 되고 교합도 네. 높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요 케이스랑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요분은 어금니가 문제가 돼서 앞니가 더 깊게 물리기 시작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저희가 과계교합이라고 해서 교정과에서 이제 꼭 치료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깊게 물리는 부분이에요. 이건 젊은 학생의 입안이었고 요거는 이 과계교합이 오래도록 방치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40대 정도 되시는 여성분의 입안이었는데 앞니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벌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병리적 치아 이동이라 그래서 저희가 잇몸이 좀 약해지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친구는 아까 깊이 물렸던 친구인데 젊은 어렸을 때의 상태고요. 여기 보면 여기 뼈들이 이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치아 사이사이 잇몸뼈가 잘 자라 있는 상태. 이분의 엑스레이인데요. 이분은 실제로 여기 치석도 많이 껴있고 엑스레이에서 까만 데는 저희가 밀도가 떨어지는 데라 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다 잇몸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면 이 건강할 때 이 잇몸이 치아랑 치아 사이에 다 사이사이 뼈가 다 잘 자라 있을 때는 이가 뼈를 뿌리 부분을 단단히 잡아주니까 이가 안 벌어져요. 근데 요렇게 잇몸 뼈가 이렇게 흡수가 돼 버리면 갑자기 앞니가 벌어져. 이게 또 서서히 벌어져 주면 진짜 문제가 있네 인지가 되시는데 요 병리적 치아 이동이 되는 건 잇몸뼈가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된 다음에 갑자기 탁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보면 이 손상된 잇몸, 지금 요 까만 부분에 이 라인 따라서 내려간 이 잇몸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어요. 대신 치아는 붙여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방치하면, 과계교합을 방치하면 문제가 된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교합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원래 교합이 앞니가 깊게 윗니가 아랫니를 깊게 물리는 분들은 특히 교정과에 가셔서 그리고 또 치과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래 둘수록 더 약해져요. 그리고 잇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해결책이 더 줄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치아의 경로가, 이거 교정 얘기인데요. 그냥 놔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가 나오는 시기에 이제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교정학회에서 추천하는 나이가 있어요. 만 6에서 7세경에 교정과 가라. 왜 그렇게 교정과 가라고 하냐면 이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가 나오는 이 원리가 뿌리가 생기면서 그 반발력으로 이가 쏟아 내리는 걸 맹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치아가 나오는 이 뿌리가 생기는 이 앞치아랑 겹쳐 있으면 얘는 못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면 덧니처럼 나오거나 덧니처럼 나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가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걸려서 이쪽은 못 나왔고요. 여기는 정말 슬프게도 이 안에 있던 치아가 안에서 이제 맹출은 해야 되는데 못 나오는 경우에 어떤 원인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여기 이제 무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무록과 동반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밑에 있는 치아의 뿌리를 흡수시켜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요 앞니 뿌리가 너무 많이 흡수돼가지고 여기 수술해서 잇몸에서 이제 무록 제거하고 이쪽은 이제 하나 이를 빼고 이쪽으로 내려치는 건데 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이 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미리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치아 교정이 꼭 필요한 경우가 이런 경우다. 그리고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출 공간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이가 나올 줄 알아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반대편이 제대로 된 데고 요 이랑 지금 요 이랑 대칭되는 치아고 얘는 이쪽에 자기 위에 이제 유치가 있어요. 유치가 잘 있는 거, 유치의 기능은 씹는 것도 있지만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가 먼저 빠지면서. 그러면 얘가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면 이렇게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자발적으로 못 올라옵니다. 이가 올라오는 건 딱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뿌리가 자라는 시기에만 자발적으로 맹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이 어린데 조기 교정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가 나오는 시기가 초등학교 1, 2학년이에요. 만 6에서 7세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 학회에서 학회장님이 이렇게 외치고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정과에 꼭 만 6에서 7세 때 이 파노라마 엑스레이 찍어보셔라 라고 저희가 강조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이쪽도 그래요. 이쪽도 이가 나오다 공간이 없으니 걸려버리거든요. 이 반대쪽은 잘 나온 거고요. 여긴 나온 건데 요 앞에 이에 걸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오래되면 뿌리가 흡수돼서 아예 이가 나와버리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 공간을 지금 보면 여기 공간이 없어졌잖아요. 얘 나오려면 얘 다시 뒤로 다 보내야 돼요.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너무 미루면 안 된다. 치과 진료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성훈 원장님은 참고로 아이만 보지 않고 맞아요. 성인도 맞습니다. 교정 진료 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교정치과는 뭐 아이 진료가 따로 있지 않고 뭐 정신과도 그렇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도 뭐 소아정신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니까. 다 보는데 저희가 위치상 학원에 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병원이 이제 아이 이야기를 보니까 아이 치과인 줄 알아요. 저 아이가 맞아. 실은 알파벳 아이거든요. 나만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소연하는데 아이스토리예요. 아이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아이 이야기인데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다 아이인 줄 알고 오시는데 근데 저는 아이들 되게 좋아해서 오는 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성인도 가셔도 됩니다. 성인도 오셔도 아주 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 한두 개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현님께서 저도 일반 칫솔 사용하다 전동 칫솔 사용하는데 훨씬 깨끗하게 양치된 것 같아요. 전동 칫솔이 좋은가요? 실은 뭐 칫솔질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잘 사용하신다 그러면 일반 칫솔, 전동 칫솔 효과는 같다. 전문가가 잘 사용했을 때. 근데 내가 손기술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전동 칫솔을 쓰시는 거 저는 추천. 맞아요. 일반 칫솔도 오래 쓰지 마시고 맞습니다. 일반 칫솔을 자주 교체를 하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혀 클리너도 2,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세균에 오염되기 때문에. 제니님이 제가 이 시린게 힘들어서 스케일링 받을 때마다 힘든데 아프더라도 스케일링을 더 세게 받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더 세게. 이제 시린 거가 되게 힘들죠. 왜냐면 스케일링을 하면 이제 그 뿌리 부분이 이제 치석에 덮여있던 데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강 각을 마취를 하기도 하고요. 정말 시린 거에 민감하신 분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마취를 하고 3번에 걸쳐서 이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앞니 한 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싫어하셔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스케일링은 세균막 제거, 입안을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됩니다. 휘뚜루마뚜루님 아기 불소도포는 처음 할 때 몇 개월에 하나요? 몇 개월 할 수 있으면 그냥 먼저 하는데요. 보통은 만 3, 4세 정도는 돼야 좀 이제 협조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다 먹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먹지 않고 이도 안 나와 있어요. 뱉어낼 수 있을 때. 뱉어낼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엔젤님께서 아까 임플란트 한 곳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요? 라고 해주셔서 임플란트 한 곳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한 곳도 우리가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세균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임플란트는 이제 뼈에 유착이
때문에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치아는 약간 움직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이 음식물이 안 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치실이 너무 헐겁게 들어갈 정도라 그러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약간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똑같이 치실로 잘 해주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임플란트한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치아의 뼈 레벨이 괜찮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가끔씩 임플란트 중에서 한 개짜리 임플란트는 또 그 나사가 풀려가지고 약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인데 흔들린다. 그거는 바로 치과 가셔서 다시 나사를 줘야 된다. 그렇게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병원 가기 추천드리면 좋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 6개월 간격이고요. 6개월 간격에 근데 이제 한 번씩. 임플란트 한 분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세균막 관리. 네. 그러니까 세균막 관리가 결국 임플란트도 한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치석이 잘 생기고 구강 위생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3개월 단위고요. 네, 3개월 단위. 근데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위생 관리가 잘해서 오셔도 뭐 스케일링도 할 게 없고 치과에서 해드릴 게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6개월이 오시는 게 괜찮으시면 계속 오시고 바쁘시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들리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 날짜를 딱 정해시고 연초건 뭐 네. 이렇게 뭐 딱 정하셔서 아니면 본인 생일이시건 뭐 생일의 날을 축하하러 뭐 네.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생일 축하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 병원 가서 치과에 내가 검사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저희가 뒤에 또 네, 방송 시간이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렇고 저희가 다음 달에 그렇죠 8월 맞습니다. 초에 또 저희가 재밌는 주제들을 가지고 네.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